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저물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 JQ그룹의 심장부인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모든 불빛을 발 아래에 둔 채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서연에게 그 화려한 야경은 마치 그녀의 추락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의 눈동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맞은편에 마치 죄인처럼 꼿꼿이 서 있었다. 책상 뒤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조각상 같았다. 한때는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의 침착함이 서연에게는 무한한 신뢰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침착함은 그녀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얼음 칼날이었다. 그의 옆에는 한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은밀한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이서연 실장.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냉혹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파일을 가리켰다. 파일의 표지에는 기밀 유출 혐의 내부 감사 보고서라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의 소품처럼 완벽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열었다. 회장님, 이건 전부 모함입니다. 저는 결코 회사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만은 흔들리지 않고 태준을 향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믿었다. 수년간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며 JQ그룹을 반석 위에 올리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들은 홍콩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을 성공시킨 후 빅토리아 항구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때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당신은 내 최고의 파트너야. 그 말 한마디에 지난밤을 새우며 일했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었다. 그 따뜻했던 손길과 신뢰에 찬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열어 첫 페이지를 서연 쪽으로 밀었다. 파트너, 이게 파트너가 할 짓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서류에는 서연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내역과 경쟁사인 태화그룹의 이 핵심 임원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작된 이메일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계좌는 제가 모르는 계좌입니다. 이메일 역시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그녀는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조금만 시간을 준다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조작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때 옆에 서 있던 한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나섰다. 태준 씨, 너무 서연 씨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서연 씨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가련하고 설득력 있게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이 보지 않는 각도에서 서연을 향해 경멸과 조속과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것을 계획한 자의 여유였다. 유라의 위선적인 연기는 태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오해 유라 씨는 아직도 저 사람을 믿는 건가? 이 증거들이 다 오해라는 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큰 그림자가 서연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서연은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재판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준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에게는 알려야 할 사실이 있었다. 이 모든 거짓과 배신보다 더 중요한 두 사람의 미래와 연결된 진실이.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울렸다. 그러나 태준은 차갑게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 당신의 변명은 이제 지긋지긋해. JQ그룹의 전략기획실장 이서연. 오늘부로 당신을 해고하겠어. 그리고 이번 기밀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묻겠다. 그의 선고는 사형 판결과도 같았다. 수년간의 헌신과 사랑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솟구쳤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새로운 생명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안 돼요, 태준 씨. 제발. 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실의 무거운 침묵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그 순간 태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멸이었다.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이, 이제는 그런 수법까지 쓰는 건가? 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정말 실망스럽군, 이서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반응은 한유라가 이미 밑작업을 해둔 결과였다. 유라는 태준에게 서연이 오랫동안 그를 짝사랑했으며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여자라고 속삭여왔다. 아이를 이용해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할지도 모른다는 악의적인 암시까지도. 그리고 태준은 그 모든 말을 믿었다. 서연의 진심은 그의 의심과 유라의 거짓말에 가려져 빛을 잃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태준은 사무실 문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미련이나 연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위로 그녀를 파멸시킨 냉혹한 CEO의 얼굴이 겹쳐졌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더 이상의 애원은 무의미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한유라가 태준을 위로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서연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전략기획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정과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그녀의 온몸에 와서 박혔다. 한때는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녀의 지시 한마디에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관계의 허망함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약속이라도 한 듯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다. 서연은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심장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길 위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무작정 걸었다. 화려한 강남의 거리는 빗속에서도 불빛을 잃지 않았지만 그 불빛들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 명예, 직장, 그리고 아이의 아빠까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생명만이 그녀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이유가 되었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어느 쇼윈도 앞에 멈춰 섰다. 빗물에 젖어 엉망이 든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텅 빈 눈동자, 핏기 없는 입술,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단단한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야 말겠다는 독한 의지였다. 강태준, 한유라. 당신들이 오늘 나게 한 짓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만
당신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지. 내 아이, 그리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분노를.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맹세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사치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가야 할 길은 분명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살아남아 언젠가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세울 복수의 길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한 여인의 운명은 그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비틀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를 헤매던 절망에 빠진 여인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가 한눈에 들어오는 초고층 빌딩 최상층 RS 캐피탈의 대표 사무실은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열대의 햇살이 실내의 차가운 금속과 대리석 인테리어에 부딪혀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그 중심에 이서연, 아니 이제는 국제금융계에서 레나 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그녀가 앉아 있었다. 6년 전의 상처와 절망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냈다. 슬픔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피부 아래 깊숙이 숨겨져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엿볼 수 없는 견고한 갑옷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철한 지성과 목표를 향한 확고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 앞에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유럽의 유서 깊은 제조업체를 인수하려는 경쟁펀드 대표들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들은 레나리의 마지막 제안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들의 초조한 얼굴을 관찰했다. 이미 그녀는 그들의 패를 모두 읽고 있었다. 그들이 가진 자금의 한계, 내부의 불협화음, 그리고 이번 인수를 놓쳤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까지도. 마침내 상대편의 대표가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리 대표님, 저희가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짜낸 여유와 감출 수 없는 패배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조율은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조건은 최종안입니다. 받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이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결정할 시간은 1분 드리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철처럼 단호했다. 1분이라는 시간은 상대를 존중해서 주는 마지막 배려가 아니라 그들의 무력함을 확인시키는 잔인한 의식이었다. 결국 그들은 백기를 들었다.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가 그녀의 손안에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화상회의가 끝나자 비서가 들어와 축하의 말을 건넸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 비서, 서울행 비행기편 알아봐 주세요. 가장 빠른 걸로. 저와 아이들 3명입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대표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이곳의 불문율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2개의 작은 그림자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6살 배기 쌍둥이 강진우와 강지우였다. 진우는 아빠를 닮아 어릴 적부터 이목구비가 뚜렷했고 지우는 엄마를 닮아 차분하고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냉철한 사업가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딸,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다. 아이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6년간 지옥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이에 맞지 않게 어려운 경제 서적이나 역사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 모습은 서연과 태준의 좋은 점만을 물려받은 듯했다. 문득 책을 읽던 지우가 고개를 들어 서연에게 물었다. 엄마, 서울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라고 들었는데. 지우의 질문에 책을 보던 진우도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그 이면에는 나이보다 성숙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한 번도 과거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비범한 통찰력으로 엄마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마주 보았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서울은 엄마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희를 얻은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으러 가야 할 곳이기도 해.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수하는 거예요. 아이의 입에서 나온 복수라는 단어는 섬뜩했지만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않았다.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르쳤고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서연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복수라는 말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빼앗긴 우리의 자리를 되찾는 거야. 이건 엄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싸움이란다. 너희는 엄마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6년간 서연은 아이들에게 강인함과 지혜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워 거대한 폭풍을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아이들은 단순한 피해자의 자녀가 아니라 복수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서연은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비밀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이름은 프로메테우스였다. 그 안에는 지난 6년간 그녀가 수집한 JQ그룹과 강태준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의 사업 확장, 재무 상태, 이사회 구성원들의 약점, 그리고 아내가 된 한유라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녀의 집안이 연루된 비리까지도. 화면 속 강태준의 얼굴은 6년 전보다 더 권위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제 손으로 내쳤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그가 쌓아 올린 모래성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으로 인해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가 버린 여자와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어 돌아왔는지 그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영혼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진정한 복수가 될 터였다. 서연은 마우스를 클릭해 서울행 비행기 티켓 3장의 예매를 확정했다. 강태준,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의 입가에 6년 전 그 빗속에서 지었던 것과 같은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 뒤에는 거대한 자본과 치밀한 전략,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2명의 아군이 함께하고 있었다. 거대한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오르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JQ그룹의 본사 타워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다. 푸른빛의 감도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주변을 압도했다.
아침의 분주함이 절정에 달한 시간, 그 위압적인 건물 앞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량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아이가 내렸다. 똑같이 맞춰 입은 세련된 네이비색 코트와 작은 구두. 6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침착함과 기품이 흐르는 쌍둥이 강진우와 강지우였다. 아이들은 잠시 멈춰 서서 거대한 JQ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주눅든 기색 대신 마치 자신들의 성에 입성하는 왕자나 공주와 같은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이서연은 차 안에 남아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시작해야 할 전쟁이었다. 쌍둥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로 가득한 거대한 로비였다. 그곳의 공기는 성공과 야망, 그리고 차가운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아이라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울음을 터뜨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우와 지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로비 중앙의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보안 요원 2명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얘들아, 여긴 어떻게 들어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한 요원이 허리를 숙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는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우는 요원을 올려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는 길을 잃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의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태도에 보안 요원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아이들은 보안 요원을 지나쳐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 섰다. 데스크의 직원은 서류를 처리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시선은 아이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흥미를 잃고 모니터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그저 귀찮은 방문객일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한 힘이 있었다. 강태준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 말에 데스크 직원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그제야 아이들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회장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란다. 예약을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그때 지우가 오빠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맑고 청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로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예약은 필요 없어요. 저희는 강태준 회장님의 자녀니까요. 정적,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졌다. 수군거리던 소리도, 서류 넘기는 소리도, 구두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모든 시선이 인포메이션 데스크 앞에 작은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데스크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우는 그 침묵을 깨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리고 저희는 아빠에게 복수하러 왔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자 로비의 공기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몇몇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다른 몇몇은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아이들에게 다가왔지만 감히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지는 못했다. 회장님의 자녀라는 주장을 섣불리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며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다. 이서연이 미리 뿌려놓은 정보가 정확히 제 시간에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순식간에 JQ그룹의 로비는 기자회견장으로 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아이들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정말 강태준 회장의 자녀가 맞나요? 복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진우와 지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하게 기자들을 마주했다. 같은 시각 JQ타워 최상층 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강태준은 냉정한 표정으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사장을 질책하고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 문을 황급히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강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무례한 짓이야. 회의 중인 거 안 보여. 그의 질책에 비서실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로비에 회장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태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로비의 아수라장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화면 중앙의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남자아이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여자아이의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빛. 그 얼굴들에서 그는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6년 전 빗속에서 그를 노려보던 이서연의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게 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그때 화면 속의 지우가 한 기자의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저희 엄마는 이서연이에요. 6년 전에 아빠는 엄마를 억울하게 쫓아냈어요. 저희는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아빠에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러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논리 정연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타올랐다. 이서연, 감히 그녀가 죽은 줄로만 혹은 어디선가 비참하게 살고 있을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이런 식으로 그의 뒤통수를 쳤다. 아이들을 앞세워서 그의 왕국 심장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복수라는 단어가 그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모한 팀장, 당장 연결해 저 아이들 그리고 기자들 전부 로비에서 끌어내 당장. 그는 인터컴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충격적인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눈치만 살폈다.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거대한 제국의 황제는 그렇게 6살배기 두 아이의 예고된 선전포고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JQ타워 최상층의 회장실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했다. 강태준은 엉망이 된 회의를 중단시키고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평소와 같은 정복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로비에서 벌어진 아수라장과 쌍둥이의 얼굴, 그리고 복수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그의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다. 인터넷은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JQ그룹 회장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최초 유포된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6년 전 이서연을 내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급력이 컸다. 그래서 대책은? 태준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분노는 이 상황을 만든 이서연을 향해 있었지만 동시에 무능하게 사태를 키운 부하 직원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일단 아이들은 격리 조치했고 기자들은 겨우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신병을 두고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회장님 친자 확인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소송 자체가 그룹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겁니다. 그들의 보고는
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이 모든 것은 이서연이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JQ그룹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한유라가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뉴스 봤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그녀는 태준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고 절규하듯 소리쳤다. 유라의 히스테릭한 반응에 태준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다. 진정해. 지금 해결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유라는 진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결이요. 저 애들이 당신 애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그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꾸민 짓이죠. 돈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야. 당신, 설마 저 애들이 진짜 당신 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태준을 몰아붙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서연에 대한 증오와 함께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6년 전 그녀는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침내 JQ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와서 과거의 망령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태준은 유라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시끄러워. 당신까지 왜 이래?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서연뿐만 아니라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까지도 어렴풋이 보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뇌리에서 그 영상이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의심을 인정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JQ그룹의 총수로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했다. 그는 홍보팀장에게 명령했다.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전 직원의 명예를 걸고 사실 무근님을 밝힌다고.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며 전직 직원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인격살인이라고 명시해. 그리고 이서연과 관련자 전원에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작전이었다. 잠시 후 JQ그룹의 공식 입장문이 모든 언론사에 배포되었다. 내용은 태준이 지시한 그대로였다. 강력한 부인과 법적 대응 예고. 이 파격적인 대응에 여론은 잠시 술렁였다. 하지만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너무나도 당당했던 아이들의 모습과 JQ그룹의 과민한 반응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이서연이 차분하게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다. JQ그룹의 입장문이 화면에 뜨자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예상대로군. 그녀의 옆에는 6년 전 그녀의 탈출을 도왔던 충직한 조력자 조상무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RS캐피탈의 핵심 임원이 되어 그녀의 복수를 돕고 있었다.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시대로 언론과의 접촉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조상무의 보고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복수의 도구로만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이 모든 싸움의 궁극적인 이유였다. 아이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포고문이었을 뿐이다. 강태준은 결코 자신의 과오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남자야. 그는 언제나처럼 힘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라. 서연은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이제 1막은 끝났다. 강태준이 여론전으로 대응한다면 그녀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그의 심장을 직접 겨눌 생각이었다. 그녀는 조상무를 돌아보았다. 준비는 끝났겠죠. 조상무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대표님. 모든 자금과 루트가 확보되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JQ 타워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그녀의 꿈과 청춘이 담겨 있던 곳, 이제는 그녀가 무너뜨려야 할 적에 성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시작하세요.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다. 그 순간부터 싱가포르와 홍콩, 뉴욕에 흩어져 있던 RS 캐피탈의 트레이더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JQ 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은 JQ 그룹의 스캔들로 인해 소폭 하락한 상태였고, 이는 서연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날 오후 증권계는 정체불명의 거대 자금이 JQ 그룹의 주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회장의 스캔들이 터진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세력의 정체를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서막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 강태준 역시 이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고받았다. 그는 이것이 이서연의 스캔들과 연관된 또 다른 공격이라고 직감했다. 당장 매수 주체가 누군지 알아내. 그의 사무실은 다시 한번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나 상대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있었다. 추적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마침내 장 마감. 직후 모든 것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주식 대량 보유 보고서를 통해 JQ 그룹의 지분 7%를 매입한 주체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 RS 캐피탈이라는 사실이 공시된 것이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RS 캐피탈이라는 낯선 이름을 훑어보았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RS 캐피탈 그리고 그 대표에 대해 당장 조사해봐. 몇 분 후 비서가 가져온 자료에는 태준의 숨을 멎게 할 정보가 담겨 있었다. RS 캐피탈의 대표 리나 리, 그리고 그 이름 아래에는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6년 전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강인해 보이는, 그러나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이서연이었다. 강태준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로비에 나타난 아이들 전국을 뒤흔든 스캔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자금까지. 이것은 돈을 노린 어설픈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왕국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6년간 칼을 갈아온 숙적의 정교하고 무자비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과거의 망령이 아닌 거대한 자본과 전략으로 무장한 여왕의 귀환을 목도하고 있었다. JQ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테이블에 둘러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이 직접 뽑아 앉힌 충신들이었지만 RS 캐피탈과 리나 리의 등장은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회사를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이 이제 주요 주주가 되어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아 평소처럼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이서연과 그녀가 설립한 RS 캐피탈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녀는 6년 만에 국제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성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고, 이는 그에게 굴욕감과 동시에 정체 모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회의 시작, 시각정각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다. 6년 전 쫓겨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은 그녀의 몸을 감싸며 권위와 자신감을 드러냈고, 절제된 화장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조상물을 대동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또각거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모두의 심장을 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자리에 앉기 전 그녀의 시선이 잠시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렀다. 증오, 분노, 연민,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스파크였다. 태준은 먼저 입을 열어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애써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JAQ 그룹의 주요 주주가 되신 RS캐피탈의 레나리 대표님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고 환영이라는 단어는 공허하게 들렸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리고 태준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의장님, 안건 시작에 앞서 주주로서 긴급 동의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시작부터 회의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시도였다. 태준은 불쾌감을 감추고 물었다. 어떤 동의안이시죠, 리 대표님?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파일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JQ 건설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제주 드림팰리스 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서였다. JQ 그룹의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발언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제주 프로젝트는 강태준이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직접 챙기는 사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검토가 아니라 회장인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한 이사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반박했다. 리 대표님, 그 프로젝트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친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재검토라니요. 서연은 그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응수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귀사의 사업성 검토 보고서는 심각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비현실적이고 공사비 예산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시공사 선정 과정 역시 투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각종 데이터와 그래프를 띄우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6년 전 JQ그룹 최고의 전략가였던 시절보다 더 날카롭고 정교했다.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연이 지적하는 문제들은 그 역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의 권위에 누를 끼칠까봐 애써 외면했던 부분들이었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그의 아내 한유라가 이사장으로 있는 JEQ 문화재단이 주도하는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교계의 여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었다. 리 대표의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에 불과합니다. 회사를 흔들려는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은 그녀의 공격이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하며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회장님의 경영이 사적인 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군요. 그녀의 시선이 태준을 똑바로 꿰뚫었다. 특히 시공사로 선정된 대한건설은 업계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업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셨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공격은 점점 더 핵심을 향해 좁혀 들어왔다. 대한건설은 바로 한유라의 외삼촌이 급조한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였다. 태준은 당황했다. 그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때 서연의 태블릿 PC가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재미있는 정보가 있네요.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최근 지인과의 통화에서 대한건설의 부실공사를 걱정하며 오빠가 자꾸 돈만 더 달라고 한다며 불평을 하셨다는군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빠라는 단어는
대한건설의 사장이 한유라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암시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내부 정보, 그것도 회장 가족의 대화 내용까지 꿰뚫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정보의 출처를 묻는 한 이사의 질문에 서연은 여유롭게 대답했다. 세상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죠. 아이들의 순수한 귀는 어른들이 무심코 흘리는 진실을 더 잘 듣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은 쌍둥이를 암시하는 듯 했지만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이사들은 더 이상 태준의 편에 서서 그녀를 공격하지 못했다. 회장의 아내가 연루된 명백한 배임 행위의 가능성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했다. 강태준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 없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독립감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 동의안을 표결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녀의 제안은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이 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전투는 이서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전략으로 강태준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강태준은 6년 전 자신이 내쫓은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적수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이서연에게 잠시의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녀는 결코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은 어느새 각종 모니터와 보안 장비로 가득 찬 작전 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JQ 그룹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웠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것은 본 게임을 위한 전초전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조유 상무님, 이제 6년 전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칠 때가 됐어요. 서연은 벽에 걸린 JQ 그룹의 조직도를 응시하며 말했다. 그 조직대는 그녀가 아는 얼굴들과 모르는 얼굴들이 섞여 있었다. 한유라 혼자서 꾸민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내부 조력자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서버 기록과 보안 자료에 접근해야 해요. 조상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다. 당시 보안팀은 이미 물갈이 되었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팀에 아직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박진수 차장입니다. 대표님이 전략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직접 발탁했던 인재죠. 실력은 출중하지만 성품이 우직해 라인을 타지 못해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박진수. 서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수줍음이 많았지만 데이터 앞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날카로웠던 청년. 그녀는 박진수라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조상무를 통해 비밀리에 접촉이 이루어졌고 며칠 후 서연은 인적이 드문 한강의 한 공원에서 박진수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박 차장님. 아니, 진수 씨. 서연이 먼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박진수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다. 실장님, 아니 대표님, 어떻게 저를... 그는 여전히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서연은 복수나 원한 같은 단어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엔지니어로서의 그의 자존심에 호소했다. 6년 전 누군가 JQ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농락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 조잡한 조작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죠.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만든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그 모욕을 바로잡고 싶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그녀의 말에 박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누구보다 JQ그룹의 시스템을 사랑했고 이서연이라는 상사를 진심으로 존경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해고를 그는 내내 의심하고 있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편 강태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서연의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한유라를 추궁했다. 제주 프로젝트 시공사 어떻게 된 거야? 대한건설이 당신 외삼촌 회사라던데 사실이야. 한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터뜨렸다. 당신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집안 어른 좀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다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수작이라고요. 그녀는 서러운 듯 울며 그의 가슴에 매달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그녀를 안아주며 달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그녀의 눈물과 변명이 너무나도 상투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문득 6년 전 서연이 임신했다고 고백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유라는 그의 옆에서 그 여자는 아이를 이용해서 당신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그 말을 믿어버렸다. 어쩌면 그때도 지금도 자신은 한유라의 연극에 놀아나고 있는 관객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그날 밤 JQ그룹의 데이터 센터 깊숙한 곳에서는 박진수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시스템 정기 점검을 핑계로 아무도 없는 서버실에 남아 6년 전의 기록이 봉인된 아카이브 서버에 접근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수많은 보안 장벽을 우회한 끝에 마침내 그는 문제의 그날 서연의 계정에서 발송된 것으로 기록된 이메일의 원본 로그를 찾아냈다. 로그를 분석하던 박진수의 눈이 커졌다. 이럴 수가. 이메일이 발송된 IP 주소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여러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서연의 사무실 IP로 보이게끔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최초 접속 기록을 역추적하자 전혀 다른 곳이 나타났다. 당시 한유라가 근무하던 마케팅팀의 한 컴퓨터였다. 명백한 증거였다. 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백업했다. 그런데 분석을 계속하던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유출되었다던 기밀 자료는 경쟁사인 태화그룹뿐만 아니라 제3의 인물에게도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원본과 미세하게 다른 JQ그룹에 불리하게 조작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서연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JQ그룹 자체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박진수가 가져온 자료를 건네받은 서연과 조상무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어.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데이터에 나타난 제3의 인물의 계좌를 추적했고 그 끝에는 JQ그룹의 재무 담당 부사장이자 한유라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최만식 부사장의 비자금 계좌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 부사장은 한유라와 결탁하여 경쟁사의 거짓 정보를 흘려 JQ그룹의 주가를 떨어뜨린 후 헐값의 주식을 매입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이서연에게 뒤집어 씌웠다. 강태준의 눈을 가리고 그의 손으로 직접 가장 유능한 신복을 내치게 만든 무서운 음모였다. 강태준의 오만함과 한율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그들의 범죄를 완벽하게 가려주었던 것이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복수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거대한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싸움으로 번져 있었다.
그녀의 복수의 대상은 이제 한유라와 강태준을 넘어 JQ그룹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의 암덩어리 그 자체가 되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남몰래 신뢰하는 보안팀장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한유라 여사와 대한건설 사이의 모든 자금 흐름을 나 몰래 조사해봐. 아주 조용하게.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믿지 않았다. 거대한 성벽의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유라의 세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제주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감사가 시작되면서 그녀와 외삼촌의 비자금 라인이 드러날 위험에 처했다. 최만식 부사장 역시 연일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미치게 하는 것은 강태준의 태도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고 그녀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종종 의심과 경멸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이서연과 그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녀의 인생은 완벽했다. JQ그룹의 안주인 사교계의 여왕.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녀는 이서연을 그리고 그녀를 닮은 그 혐오스러운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절망은 그녀 안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키고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악마를 깨웠다. 어두운 밤 한유라는 최만식 부사장과 그의 별장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감사팀이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둘 다 끝장입니다. 최 부사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 모든 건 이서연 때문이야. 그 여자를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한유라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녀는 최 부사장에게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계획을 속삭였다.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최 부사장조차 경악했다. 사모님, 제정신이십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유라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멍청하긴. 진짜로 아이들을 해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납치 소동을 벌여서 이 모든 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강태준을 옭아매려는 이서연의 자작극인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거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테니까. 그녀의 계획은 악랄하고 교묘했다. 절박함에 내몰린 최 부사장은 결국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 연줄이 있는 해결사를 고용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그들은 진우와 지우가 경호원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하는 날을 D-Day로 잡았다. 아이들은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밝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 순수함이 한유라의 질투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사건 당일 박물관은 평일 오후라 비교적 한산했다. 진우와 지우는 공룡 화석 앞에서 눈을 빛내며 설명을 듣고 있었다. 잠시 경호원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한 찰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괴한 두 명이 아이들에게 순식간에 접근했다. 한 명이 경호원을 막아서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들은 6살짜리 아이들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지우야, 계획대로. 진우가 소리쳤다. 서연은 아이들에게 위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시켜왔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들고 있던 주스병을 괴한의 구두에 정확히 쏟아부었다. 남자가 당황해서 발을 내려다보는 그 짧은 순간 진우는 재빨리 손목시계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것은 서연의 휴대전화와 보안팀의 위치 정보를 즉시 전송하는 비상 호출 장치였다. 아이들의 예기치 못한 저항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괴한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 했지만 그 순간 박물관 입구에서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서연의 보안팀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불과 1분 안에 벌어진 일이었다. 괴한들은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제압당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납치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끝났다.
같은 시각 호텔에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던 이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이내 강철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내 아이들을.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조상무에게 지시했다. 범인들의 배후를 알아내세요. 뼈까지 발라내서라도. 이 소식은 즉시 강태준에게도 보고되었다. 그는 아이들이 납치될 뻔했다는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유라의 얼굴이었다. 설마 그녀가. 바로 그때 그가 비밀리에 조사를 맡겼던 보안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한유라가 며칠 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실과 사건 직전 대포폰으로 용역 깡패와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강태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JQ 타워를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한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TV 뉴스에 나오는 납치 미수 사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며 다가왔다. 여보, 뉴스 봤어요. 세상에 너무 끔찍해라. 그 이서연이라는 여자, 동정심 얻으려고 별짓을 다하네요. 그 순간 강태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신뢰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한 짓이지.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한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거액의 현금은 어디에 썼어? 당신이 통화한 그놈들은 누구야? 전부 다 알고 왔어. 바른대로 말해. 그의 손에 들린 조사 보고서를 본 순간 한유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련한 아내의 가면이 벗겨지고 질투와 증오로 일그러진 마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년이랑. 그년 새끼들만 없었으면 돼. 전부 내 자리, 내 행복을 빼앗으러 온 악마들이라고. 당신이 내 남편이고 JQ 그룹의 안주인은 바로 나란 말이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다. 그 광기 어린 모습 속에서 강태준은 자신이 지난 6년간 얼마나 끔찍한 괴물과 함께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환멸과 이서연과 아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겁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한유라를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었군.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돌아섰다. 더 이상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등 뒤로 한유라의 저주 섞인 절규가 따라붙었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완벽한 가정, 완벽한 아내라는 환상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이 버린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한유라의 자백은 모든 것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서연의 지휘본부에서는 지난 6년간 흩어져 있던 모든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박진수가 목숨을 걸고 빼낸 6년 전 서버 기록 조상무가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밝혀낸 최만식 부사장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 확보된 납치범들의 자백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한유라와 그녀의 공모자들을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증거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섰다. 이것은 JQ 그룹이라는 거대 제국을 좀먹어 온 부패와 거짓을 뿌리 뽑는 거대한 수술이었다. 그리고 그 수술의 마지막 단계는
제국의 황제 강태준이 직접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론이 아닌 그에게 직접 진실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변호사를 통해 강태준에게 비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6년 전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라는 단 한 줄의 메시지와 함께 강태준은 그 메시지를 받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미 한유라의 광기 어린 자백을 통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호텔 최상층에 있는 프라이빗 룸이었다. 강태준이 방에 들어섰을 때 이서연은 이미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6년 전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던 것과는 정반대의 구도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를 그에게 밀었다.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들었다. 화면에는 6년 전 그가 서연을 해고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았던 이메일이 떠 있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서 박진수가 분석한 IP 역추적 결과가 나타났다. 최초 발신지는 한유라의 컴퓨터였다. 태준의 숨이 멎었다. 그의 눈앞에서 그가 굳게 믿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프레젠테이션은 계속되었다. 유출되었다던 기밀 자료가 경쟁사를 교란시키기 위해 조작된 거짓 정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획한 배후에 최만식 부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 부사장이 한유라와 짜고 주가 조작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고 그 희생양으로 이서연을 이용했다는 전말이 펼쳐졌다. 그는 단순한 애정 문제에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적들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였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Q그룹은 그의 눈과 귀가 가려진 사이에 뱀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다. CEO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이서연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회사까지도 위험에 빠뜨린 무능한 경영자였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납치 미수 사건에 대한 경찰 보고서였다. 괴한들이 한유라를 배후로 지목하는 영상과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태준에게 붙잡혔을 때 저택에서 내뱉었던 저주와 광기 어린 절규까지. 그래, 내가 했어 그 년이랑. 그 년 새끼들만 없었으면 돼.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한유라의 모습은 그가 알던 우아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태블릿이 그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것이 끝났다.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완벽한 진실의 판결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믿지 못했고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을 내쳤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부정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영혼을 파괴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 무표정이 그 어떤 분노나 경멸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왜 이제서야? 그 말은 변명이자 애원이자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말했어요.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6년의 세월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저는 당신에게 임신했다고 말했고 모든 것이 모함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당신은 제 뺨을 때리고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당신 아이를 가진 여자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선택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한 겁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으니까.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할 일은 끝났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였다. 내일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 겁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JQ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덮고 나와 끝까지 싸우거나 아니면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강태준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제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왕좌에 앉은 황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폐허 속에 버려진 죄인이었다.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의 추락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실구 PM 심 3-5-2020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한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언론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었고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준비를 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JQ그룹의 주식 거래는 정지되었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무엇을 폭로할 것인지에 대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 오전 10시 이서연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거대한 소음보다도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다. 화려한 장신구나 위압적인 경호원도 없었다. 진실의 색을 상징하는 듯한 순백의 정장을 입은 그녀는 오직 조상무 한 명만을 대동한 채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 앞에 섰다. 그 순간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녀를 비췄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6년 전 저는 JQ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었으면 이다. 그녀의 첫마디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6년 전에 조작된 이메일을 띄우고 박진수가 분석한 서버 로그와 IP 추적 결과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그녀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킨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데이터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통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 최만식 부사장과 한유라가 공모한 주가 조작 시나리오와 비자금 내역을 공개했다.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와 계좌 내역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제주 프로젝트의 비리와 한유라의 외삼촌이 세운 유령 회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공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납치 미수 사건, 그 배후에 한유라가 있었다는 경찰 조사 결과와 범인들의 자백 영상을 남김없이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재벌가의 치정 스캔들로 시작된 사건이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기업 범죄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아직 그녀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같은 시각 JQ그룹 회장실에서 강태준은 텅 빈 사무실에서 홀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담담하게 진실을 말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대신 검찰청에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것이 그가 한 남자로서, 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기자회견장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홀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두 명의 작은 아이 진우와 지우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 나왔다. 아이들의 등장의 장내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무대 위로 올라와 엄마의 양옆에 섰다. 서연은 아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이 아이들은 제 아들, 딸입니다.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가 지난 6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증오를 위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빼앗겼던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진실 위에서 살아갈 권리를 돌려주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그녀를 지키는 두 아이. 그 모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한 가족의 위대한 투쟁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승리는 완벽해졌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속보가 모든 채널을 뒤덮었고 JQ 그룹의 이름은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만식 부사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화려한 저택에서 현실을 부정하던 한유라 역시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차가운 수갑을 차게 되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의 손으로 일군 JQ타워를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는 모든 직위에서 사퇴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검찰 차량에 스스로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JQ타워를 보며 그는 깊은 회한과 함께 아주 희미한 안도감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거짓의 시대가 끝났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한 제국의 몰락과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죗값을 치르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거대 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JQ 그룹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 아래 마무리되었다. 한유라와 최만식 부사장은 주가 조작 횡령 배임, 납치교사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그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성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JQ그룹의 회장직과 모든 재산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그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그것은 법적인 관용일 뿐 사회적인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는 오만한 황제가 아닌 어리석은 죄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빌라에서 그는 조용히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닌 다른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않았다.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깎았다. 그리고 그 장난감들을 이서연의 비서를 통해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는 어떤 답장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멀리서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다.
한편 이서연은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아레스 캐피탈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조상무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얼음장 같은 냉철함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미소가 피어났다. 아이들은 엄마의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진우와 지우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고 떠들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아빠라는 존재가 남긴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은 엄마의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결핍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이 보낸 서툰나무 장난감을 받았을 때 미워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들의 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태준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서연이 먼저 그에게로 다가왔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잘 지내 보여서 다행이군.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당신도 그래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증오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겪어낸 사람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다. 미안했어, 서연아.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미안할 거야. 태준은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이것은 그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전하는 사죄였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망과 욕망이 아닌 텅 빈 공허함과 진실한 참회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의 사과는 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세요. 언젠가 당신이 진심으로 모든 죗값을 치르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아이들도 당신을 이해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녀의 말은 용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다.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서연은 아이들에게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석양으로 붉게 물든 해변을 향해 걸어갔다. 강태준은 그 아름다운 세 사람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들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형벌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해변에 도착한 아이들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파도를 향해 달려갔다. 서연은 모래사장에 앉아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폐허 위에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이 눈부신 햇살 속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